맞습니까?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지금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벨트 꽉 매시고 잘 함께 여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의미를 한번 재정의해보는 시간을 짧게 갖고자 합니다. 짧지만 강렬하게 갖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과거에 저는 어떤 하루를 살았었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하루를 살면서 어떠한 습관이 제 삶에 생겼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회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습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일들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저 뒤에 보이는 사진이 2006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2006년 3월에 제가 첫 번째 소설을 쓰려고 백두산 천지에 가서 그 소설의 주인공이 살던 고향의 배경이 된 백두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표정이 좀 무겁죠. 네. 길을 잃은 듯 보이기도 하고, 네, 얼어붙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날 굉장히 추웠는데요. 저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지금부터 19년 전이죠. 과연 내가 장편 소설을 써도 되는 사람인지, 쓸 수나 있을런지, 쓴다고 한들 출간이 될 수 있을지, 네, 뭐 아무것도 확신이 없던 때입니다. 제가 방문한 전날이 3월 초였는데요. 날이 하도 추워서 겨울에 얼어붙었던 백두산 천지가 아직 녹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은 천지를 걸어서 봉우리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눈 덮인 백두산 천지 위를 걸으니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흰 눈 위로 저의 발자국이 저렇게 찍혔습니다. 그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이 발자국은 눈이 녹으면 금방 지워지겠지만, 없어지겠지만, 오늘 새로운 삶을 향해서 걷는 나의 이 흔적은 오랫동안 내 기억 속에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날로부터 오늘까지 총 7,000번의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4편의 장편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2009년에 잘가요 언덕, 그리고 2011년에 오늘 예고, 2021년에는 잘가요 언덕의 개정판인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을 발표했지만, 그 책은 새로운 책이 아니라서 제 사진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그리고 2022년에 인어사냥, 그리고 2024년에 그들의 하루를 출간했습니다. 마지막 책인 그들의 하루는 지난 2011년에 발표한 오늘 예고의 확장판입니다. 3명의 주인공이 4명으로 들어간 동일한 하루를 다룬 이야기고요. 하루를 바라보는 작가의 관점을 4명의 주인공에 대입해서 풀어낸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하루를 바라보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루라는 개념을 한번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재정의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뜻,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배웠든 스스로 깨우쳤든 나는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 개념이 익숙해 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 그 개념을 다시금 들여다보면서 나이가 든 다음에 지식이 더 깊어지고 확장된 다음에 삶에 많은 경험이 생긴 다음에 들여다보면서 새롭게 재해석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재정의입니다. 재해석해서 내 삶에 다시 대입해보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어른들이 해야 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하루의 특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하루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하루 생각하시면 하루는 이런 것 같아요. 반복된다. 네, 맞습니다. 네, 반복되죠. 매일 반복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루. 선생님. 공평하다. 공평하다. 맞습니다. 네, 공평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24시간 20시간을 주어진다.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진다. 한정된 시간이 주어진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 밥을 많이 버리십니다.
답을 말해보겠어요. 하루 때문에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교수님. 똑같은 하루는 없다. 네, 특별한 시각입니다. 자, 우리 정답 제가 저랑 비슷한 답을 말씀해 주신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다 정답이에요. 하루는 공평합니다. 그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또 하루에 몇 개씩 주어지죠? 딱 한 개씩만 주어집니다. 그죠? 아무리 그 어떤 사람이든 하루에 한 개씩만 하루가 주어지죠? 단 여기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하루가 다 한 개씩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조건이 하나 다 붙어요. 오늘 하루를 끝까지 살아낸 사람에게만 그 다음 하루가 주어지죠. 그렇죠? 네? 언제까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네, 우리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하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요, 하루는 세포와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35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인간의 몸을 만들죠. 인간의 몸은 세포가 아닌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혈액이든 뼈든 장기든 뇌든 그 어떤 곳이든 다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만 개의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한 인간의 삶을 만듭니다. 일생을 만드는 거죠. 우리 몸 중에 세포가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중에는 하루가 아닌 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란 삶의 한 부분이나 개별적인 한 조각이 아니라 우리 삶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하루를 어떻게 인지하고 살아왔을까요? 해가 뜨고 지는 태양의 주기에 맞춰서 하루의 기준을 정했죠. 아까 우리 선생님이 시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하루를 시간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루가 진짜 빨리 가버렸어요. 야, 1년이 강물처럼 흘러갔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 라는 표현들이 거기서 나온 거죠. 이렇게 시간의 개념으로 하루를 바라본다면 하루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반복되지만 반복되면서 원금에서 하나씩 사라지는, 그래서 소멸되어 버리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하루는 시간이 지나면 같이 따라서 사라지는,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하루가 소비자라면 그 하루가 모여서 만들어진 삶도 시간의 멱살 잡혀서 끌려다니는, 그래서 그러다가 소멸돼 버리는 소비재에 불과해지는 거죠. 그런데 과연 시간이 하루의 본질은 맞을까요? 시간이 하루의 본질일까요? 하루의 내용일까요? 그렇게만 보일 뿐, 그렇게만 표현됐을 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은 하루를 감싸고 있는 틀일 뿐입니다. 틀이 곧 내용물은 아닙니다. 그림으로 치면 그냥 액자일 뿐이지 액자 속의 그림 그 자체는 아니죠. 액자 속의 그림은 화가의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는 시간이라는 틀 속에 담겨있는 나의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즉,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내 선택과 행동의 결과물을 매일매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경험되어진 것은 시간이 흘러도 소멸되지 않고 내 삶에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거칠 때마다 그 경험 위에 새로운 경험이 더 덧입혀지고 중첩되게 됩니다. 바로 2006년 그 얼어붙은 천지에 찍힌 이 발자국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눈도 녹았고 저 발자국들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저날의 경험은 제 인생에 남았고 저 경험 위로 새로운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오늘날 어떠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개념들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간의 개념이 아닌 경험으로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 하루는 더 이상 강처럼 흘러가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산처럼 쌓이면서 축적되는 것이 됩니다. 즉 일생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저축되는 경험의 축적물입니다. 세포가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하루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나쁜 습관을 끊으려면 혹은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건강해지고 싶으면 혹은 삶의 그 어떤 부분이든 내가 향상시키거나 회복시키거나 변화하고 싶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의 정답은 바로 우리의 하루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하루에 대한 재정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내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의 젊은 시절 하루는 그럼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동안 딱딱한 뭐 재정의, 재해석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부터 좀 이제 재미난 동화 같은 얘기니까 편하게 차인표라는 단편 소설을 한 편 읽는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는 1967년 서울 은평구 응안동. 저는 차씨 집안 삼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간에는 제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금수저 연예인을 검색하면 제 이름이 거의 대부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 기사들은 가짜 뉴스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결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기회가 될 때마다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나는 결코 금수저가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세상은 이미 저를 금수저로 결정을 내린 듯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금 여러분들께 저는 금수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런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저는 어떤 수저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때 회사를 운영하셨던 건 맞지만 대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 협력하는 그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8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6년 전이네요. 45년 전. 제가 13살 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아버지는 저희 집을 떠나셔서 새 가정을 꾸리셨고 저희 삼형제는 그 후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는 부러진 수저. 1980년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혼한 여성이 아이들 3명을 데리고 키우며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물론 힘들었지만 이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된 시각이 너무나도 가혹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제 아버지께서는 감사하게도 이혼 후에도 저희들 이렇게 학비도 지원해 주시고 또 그 후에도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한 번 찢어진 종이는 다시 붙일 수가 없듯이 저희 가정은 의존적인 삶, 위축되고 쪼들린 삶으로 한없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에 제 어머니께서 이 이혼 가정이라는 어떤 틀에 갇혀버린 우리 형제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미국행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정상 뒤늦게 합류한 제 형을 빼고 저와 제 어머니와 제 동생 셋이서 1987년 여름에 미국 뉴저지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이주 후 커뮤니티 칼리지,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각 지역마다 있는 2년제 지역에서 운영하는 대학, 뭐 이름은 대학이지만 사실은
아무나 갈 수 있는 등록만 하면 그런 전문대죠. 네. 거기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영어도 배우고 네, 공부를 하고 학점을 따서 2년 후에 뉴저지 주립대학교인 워커스 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해서 경제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붉은 옷을 입은 사진이 전문대 학생증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주립대학교 학생증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좀 표정이 주눅 들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젊은 어린 나이인데 볼도 패여 있고 눈동자가 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건지. 네.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조금 자신감 있어 보이죠? 네. 턱도 살짝 올라가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학비는 제가 충당을 했고 또 더 벌어서 남는 돈으로 저희 어머니의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당시에 학교 다니면서 제가 한 아르바이트는 페인트 칠, 식당 웨이터, 편의점 계산원, 샌드위치 가게 점원, 학교 튜터, 풀깎이, 그리고 사립정신병원에서 간호보조원도 2년 동안 했습니다.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이나 주말에는 계속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뭐 영화에서처럼 뭐 친구들과 놀러 다닌다거나 뭐 파티를 간다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뉴욕의 턱 밑에 바로 살았지만 5년 동안 자유의 여신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저희가 살았던 곳은 중부 뉴저지에 있는 로렌스빌이라는 작은 도시였는데요. 이곳은 자동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는 중고차 시장에서 산 중고차가 한 대 있었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 그래서 그 차를 미국 이주 후 한 2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제가 타고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낮에는 아기들 돌보는 파트타임 일을 하셨고 저는 전문대에 다니면서 방과 후에는 또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같이 차를 공부해서 타고 다녔고 제 동생은 걸어서 동네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에서의 초창기 때 저의 하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어머니와 둘이 집을 나서서 같은 차를 타고 어머니가 저를 제 학교에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본인 학교를 가거나 일을 하러 가시면 저는 그동안 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숙제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합니다. 어떨 때는 일도 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오후 늦게 저를 데리러 오시면 이번에는 제가 운전을 해서 다시 같이 타고 어머니를 집에다가 내려놓고 그 차로 저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밤 11시나 12시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하루가 반복이 됐습니다. 아무리 2년제 전문대학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대학생이었는데 매일 어머니와 같이 차를 타고 학교에 가야 하는 그 심정이 정말 딱하고 답답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21살, 어머니 45살. 심지어 제가 다니던 그 전문대는 이름 그대로 지역 주민을 위한 대학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없이 첫 학기에는 저렴한 학비를 내고 영어를 배우시기 위해서 이 학교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은 반에서 기초 영어를 배우겠습니다. 대학을 어머니와 같이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차를 타고 집에서 나와서 학교에 같이 가서 한 교실에서 어머니와 수업을 듣고 그러다 보면 점심도 같이 먹어야 되고 네, 심지어 어머니는 교실에서 항상 저보다 뒷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어떨 때 수업 중에 간혹 툭 찌르시면서 임표야 허리 좀 펴라 졸지 마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실 때면 한국에서 상상했던 이 유학생활 자유롭고 낭만과 자유가 넘치는 대학생활 교정을 거니며 활짝 웃는 네, 이러한 청춘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연히 학교를 갈 때마다 저는 항상 곤란 표정으로 그 차에 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저는 당시 제 입장, 21살의 아들의 입장만 생각을 했었는데 45살의 어머니라고 과연 아들과 같이 차를 타고
같은 학교에 가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얼마나 내일이 두려웠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는 듭니다. 그 당시 어머니께 조금 더 친절하게 잘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가 많이 듭니다. 그게 후회가 돼서 그 후로 저는 지금까지 평생 어머니께 각별히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제 아내는 효자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하고 또 뭐 틈만 나면 가서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효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저는 사실 효자가 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추억 부자. 어머니와 최대한 많은 추억을 만들어서 나중에 어머니와 더 이상 추억을 만들 수 없을 때 너무나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추억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시는 날 저는 이 말씀을 꼭 해드리려고 해요. 내 평생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었고 보살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자, 어찌 보면 이렇게 20대 초반 그 시간이 지금까지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답답하고 또 돈도 없으니까 가난하고 바쁘고 이랬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마치 광야를 걷는 것 같았어요. 광야를 걸을 때 가장 힘든 점이 뭐죠? 그렇죠. 걸어도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끝이 없는 거죠. 얼만큼 더 걸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제 삶에는 피곤하게 반복되는 하루만 느껴졌고 내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시기에 그 바쁘고 답답한 하루를 거치면서 광야를 걷는 것 같은 하루를 거치면서 바로 딱 그 시기에 저에게 세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습관이라고 인지도 못하고 지나갔지만 몇 년, 몇십 년이 흐른 뒤에 돌아보니까 아, 이것이 이 작은 것들이 습관이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디서 읽은 것 같지도 않고 아마도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생긴 습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습관이 하루하루가 지나고 반복되는 동안에 저의 삶 속에 경험의 형태로 쌓이고 또 그 위에 또 쌓여서 그것이 저의 삶을 살아가는 기초 체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체력은 평생 제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습관이란 한자로 익힐 습에 익숙할 관자죠. 그런데 그중 익숙할 관자는요, 마음심편에 꿰뚫을 관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꿰뚫을 만큼 반복하는 그것, 그래서 익숙해진 것,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품고 있는 몸통이 바로 하루입니다. 만약에 가짜뉴스처럼 제가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 젊은 시절 편하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살았다면 과연 그 시절에 이러한 습관이 생겼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인간은요, 넘어지고 무너질 때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일어날 건지, 어떻게 해야 다시 넘어지지 않을지. 따라서 인간은 편할 때가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 때 훨씬 더 크게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편함은 정체라는 틀을 짜서 그 인간을 다시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불편함은 극복하려는 의지를 만들고 그 의지가 행동으로 발현돼서 반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그 당시 저의 세 가지 습관은 읽기, 쓰기, 그리고 운동하기였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에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반복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바쁜 경우 자투리 시간을 조금씩 쪼개서 할 수 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읽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저는 뭐 이렇게 일하고 공부하고 막 이러느라고 학창 시절에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그 누구에게든 잠깐의 시간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잠들기 15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책을 한 권씩 놔두고 읽다가 잠드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그때 21살 때 생긴 습관입니다. 그때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먼저 완독한 책이 있습니다. 영어 소설책이었는데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입니다. 두껍죠? 벽돌처럼 두껍습니다. 약 1500페이지가 넘어요. 1700페이지. 네. 저는 이 책을 한 8개월에 걸쳐서 잠들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읽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려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같은 작가가 쓴 긴 소설을 읽다 보면 똑같은 표현이나 단어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몰라도 이 사람이 쓴 소설은 읽을 수 있도록 나를 좀 개발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 책이 제가 영어로 완독한 최초의 영문 소설입니다. 그럼 잠결에 잘 영어도 못하고 졸리고 한데 그렇게 떠듬떠듬 막 잘게 쪼개서 읽은 이 소설의 내용을 제가 다 이해를 했을까요? 스토리는 다 기억을 했을까요? 작가의 의도나 메시지를 파악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네.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 책을 완독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더 이상은 첫 장을 열던 확신이 없는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다른 책도 충분히 읽을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은 사뭇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서는 혼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가 않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떤 수준의 독자로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어린이들, 잘하는 아이들이 자신을 나는 책을 좋아하는 꽤 괜찮은 독자라고 평가하는 순간 책은 평생 동안 이 아이의 어떠한 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내가 이 책을 읽었으니까 나는 다른 책도 읽을 수 있어라는 자신감으로 저는 꽤 괜찮은 독자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고 그 이후로 평생 동안 스스럼 없이 책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쓰기입니다. 자,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쓰기는 편지 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후 저는 한국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것이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저의 생활에서 어떤 탈출구였던 것 같습니다. 국제전화는 너무 비쌌고, 그렇죠? 네, 다른 인터넷도 없을 때니까 편지 쓰기가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는데 저는 4년 동안 1987년부터 91년까지 저희 아버지께 총 60통의 편지를 썼고요. 친구들에게는 수백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제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그 당시에 보냈던 편지들을 모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들을 아버지의 유품으로 제가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편지들을 모두 읽어보고 날짜 순으로 다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40여 년 전에 아버지께 보냈던 저의 사연과 사랑을 제 아버지는 평생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저에게 다시 돌려주신 겁니다. 그중 첫 번째 편지는 1987년 여름 제가 이제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 새벽 1시 26분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몇 시간 후면 아버지와 친구들, 태어나서 자란 이 동네, 그리고 저를 이날까지 키워준 대한민국을 떠납니다. 친구들은 학업을 멈추고 최루탄에 숨막히는 거리로 뛰쳐나가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소용돌이치는 순간에도 한 가족의 생존 역시 계속돼야 하기에 저는 이제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쉬워하는 친구들을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눈물은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제 마음속에서만 흘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저는
우리 집의 가장이니까요. 저는 스스로를 우리 집의 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머니와 동생을 잘 돌보며 잘 살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잘 사세요. 우리는 비록 멀리 떨어지겠지만 아버지와 함께한 기억들은 제 마음속에 강처럼 흐를 겁니다. 1987년 6월 새벽 1시 26분 아빠를 사랑하는 이표올리.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평생 동안 간직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비싼 시계, 좋은 집, 자동차 다 없어지죠. 맞습니다. 추억을 담은 마음. 그것은 평생 동안 간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손편지 한번 써보세요. 그분이 평생 동안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 쓰기로 시작된 저의 쓰기 습관은 2006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19년 전부터 일기 쓰기로 기록하기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약 3년간 그 한국 컴패션이라는 이 구호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과 선진국의 어떤 후원자를 1대1로 결연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배우로서의 일을 10에서 1로 줄이고 3년 동안 이 자원봉사자의 일을 1에서 9로 늘려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하는 시점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19년 됐고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이 사진이 왼쪽에 있는 스프링 노트가 이제 일기장, 기록장. 또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어떤 한 해를 정리하던 아마 2007년 같은데요. 정리하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용을 일부러 가렸습니다. 네. 그 개인적인 내용들도 있고 또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해서. 네. 자, 이것이 저의 기록장입니다. 일기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이 기록을 보면요. 지난 2006년부터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먹었으며 어떠한 기도를 드렸고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것은 더 이상 일기장이나 기록장이 아니라 저 개인의 역사책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남이 아닌 자신한테 물어야 하는데 내가 내 정체성을 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은 자신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저는 저 기록으로 저를 규정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저의 정체성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록이란 일기란 훗날 타인이나 다른 독자들에게 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 나 스스로에게 보라고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일기 쓰기의 특징이 하나 있죠. 뭐죠? 매일 쓰는 거죠. 네, 날짜마다 매일 쓰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죠? 잘게 하루에 한 번씩. 아까 책을 어떻게 읽었다고 그랬죠? 잘게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편지 쓰기에서 일기 쓰기로 변신했던 발전한 저의 쓰기 습관이 그 다음에 뭘로 바뀌었죠? 장편 소설 쓰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소설 창작을 정식으로 교육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혼자 들어가서 수강하고 무라카미 하루키 책 갖다 읽고 이렇게 글 쓰는 법을 소설 작법 같은 거를 책을 읽은 적은 있지만 학교에 등록해서 정식으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는 소설은 소설가만 있을 수 있는 분야라고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무언가를 조금씩 썼더니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식으로 소설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자신감이 생겼다는 건데 그 자신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닐 텐데 어디서 왔을까요? 네? 하루에 조금씩 반복해서 쌓인 습관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이란 커다란 틀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우리 자신이라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작은 틀에 갇혀 있습니다. 각자의 조건과 사정 그리고 가정 형편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 그 틀이 조금씩 모양이 다르죠. 그 틀이 나를 보호해주고 안정감을 느끼게도 하지만 억압하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어떤 생각 이상은 하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은연중에 나를 훈련시켜서 나에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 틀에 갇혀서 틀에 박힌 사고를 강요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일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틀에 박힌 사고는 나로 하여금 같은 생각만 반복하게 하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게 만들며 가던 곳만 가게 하고 결국 같은 일상을 매일 반복하는 매트릭스에 스스로를 빠뜨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 나의 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틀을 넘나들면서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접하면서 세상을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기 그리고 쓰기가 중요한 겁니다. 읽기와 쓰기는 동전의 앞뒷면처럼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읽으면 쓰고 싶어지고 쓰려면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 나는 내 일상, 나의 틀에서 벗어나서 내가 접할 수 없었던 낯선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영역, 남의 틀에서 세상에 대해 평소와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발견한 해석을 내가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고유한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저의 습관은 앞선 두 가지를 다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읽기 쓰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그것 뭐죠? 네. 저의 운동의 첫 시작은 뭐였냐면요 팔굽혀펴기 한 개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달라스 바베큐라는 미국 식당에서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 주방장이 어떤 흑인이었는데 정말 키는 저랑 비슷한데 가슴이 완전히 이렇게 벌어진 그런 누가 봐도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런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너무 그 사람이 부러워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건장한 체격, 자신감을 갖게 됐을까 궁금해서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내가 당신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충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500개씩만 해. 네. 하루에 1,500개씩 팔굽혀펴기를 하면 자기처럼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정자세로 그것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 분이 한 분 계세요. 한국 맨몸 운동 달인인데 제가 어디서 방송에서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더니 본인이 그거를 검증해 보겠다고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1,500개를 오늘 하겠습니다. 했는데 8시간 반인가 걸리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런데 개수를 채우겠다고 생각하고 절반 정도에만 형태를 갖춰서 하면 가능합니다. 한 번에 하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맞습니다. 잘게 쪼개서 조금씩 짬짬이 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학교 강의 사이에 교실에서 교실을 옮길 때 그 강의실 복도에서 또 식당에서 일하다가 쓰레기 버리러 갔을 때 쓰레기통 옆에서 또 집에 와서는 밥 먹기 전, 화장실 가기 전, 취침 전, 기상 직후 이런 식으로 하루에 내가 팔굽혀펴기를 할 만한 1분에서 1분 내지 2분의 시간을 수십 개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10개, 20개, 30개씩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달이 지나서 처음에는 하루에 200개도 하기 힘들었던 팔굽혀펴기를 정말 1,500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 후 평생 동안 운동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네, 어려울 때 친구가 돼주고 지치고 힘들 때 기운을 차리게 해주고 또 심지어 훗날 연예인이 됐을 때 원조 몸짱이라는 특이한 별명까지. 네. 저는 사실
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자, 지금까지 대학생 때 저희 습관 얘기했는데 공통점들이 있죠. 네? 벽돌처럼 두껍던 영어책을 읽기 위해서 매일 15분씩 잠자리에서 읽었고, 매일 편지나 일기를 썼더니 나중에 소설을 쓰게 됐고, 하루에 자투리 시간을 많이 쪼개서 한 번에 수십 개씩 나눠서 팔굽혀 펴기를 했더니 1,500개가 가능해졌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아까 말씀하신 꾸준히,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들은 경험으로 쌓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대학 졸업 후 저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들 장착하고 1992년 초에 저는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교 경제학과를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한진해운이라는 해운 회사의 뉴욕 지점, 맨하탄 지점에서 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럼 대기업의 직원으로 사회생활을 탁 시작했는데 그 이후 저의 삶은 탄탄대로를 걸었을까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뭐 하나 잘했다고 결정나는 게 아니죠. 네, 채용 1년 후 회사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고 성적도 안 좋고 또 당시 겪었던 저의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상황과도 맞물려서 저는 회사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떠난 지 5년 반 만에 한국으로 무작정 귀국을 했고 백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백수로 약 6개월 정도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1993년 어느 날 거리에 붙은 탤런트 모집 공고를 보게 됐고 나도 연기자 한번 도전을 해볼까?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공채 탤런트 시험에 응시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방송국이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었어요. MBC, KBS, SBS. 각 방송국별로 1년에 한 번씩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임용고시 보듯이 공채 탤런트라는 것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막 몰렸어요. 연예인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1차, 2차, 3차 시험을 봐서 뭐 이제 소수를 뽑아서 그 해에 신인 탤런트로, 신인 배우로 등용을 시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SBS 탤런트 공채 시험을 치렀는데요. 1차, 즉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연이어서 KBS 공채 시험을 또 쳤는데 이번에는 1차는 붙었는데 2차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MBC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기왕 떨어지는 김에 끝까지 보자 해서 MBC도 사실 그때는 원서값도 없었기 때문에 원서 하나 사서 뭐 지원하는 거 그 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뭐 SBS와 KBS의 PD들이 차인표 너는 연기자가 될 자질이 없어라고 검증을 했지만 한 번 더 검증을 받자라는 신명으로 MBC도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차, 2차, 3차 시험에 모두 합격해서 1993년 MBC 공채 탤런트 22기로 배우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진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걸. 네. 네. 저게 MBC 22기 93년도에 뽑힌 25명의 사진입니다. 저기 맨 윗줄에 푸른 양복 입고 로봇처럼 경직되게 앉아있는 마네킹 같기도 하고 네, 저 사람이 접니다. 여긴 어딘지 나는 뭐 사는 건지 혼란스러워 보이죠? 저 양복은 저 어머니께서 탤런트 시험 합격하라고 동대문 시장에서 감을 끌어다가 동네에서 5만 원을 주고 맞춰준 양복이었습니다. 1993년 저 해에 수만 명의 응시자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남자 7명, 여자 18명이 최종 선발됐는데 저는 남자 중에서 1등으로 뽑혔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SBS 1차에서 떨어졌고 KBS는 2차에서 떨어졌는데 MBC는 왜 저를 1등으로 뽑았을까요? 영어. 네? 몸이 좋으니까. 얼굴이. 그러면 얼굴이
얼굴이 좋으면 그 SBS랑 KBS는 왜? 네? 잠재성 봤다. 예. 너무 좋게 평가를. 자, 그때 꼽는 기준이 달라. 우리 정답이십니다. 정답이십니다. 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잘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뭐 제가 1등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나중에 이제 제가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PD들이 알아서 와서 다 얘기해줘요. 그때 이랬고 저랬고 뭐 그해 1993년 그 해 심사위원들끼리 모여서 심사 기준을 정할 때 자 올해는 지금 연기 잘하는 배우들 많이 적체돼 있으니까 조금 다른 친구들을 뽑아보자. 그러면서 세 가지 요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째, 예를 들면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좋다거나 외국물을 먹어서 외국어를 조금 한다거나 아니면 굳이 연극 영화과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회 경험이 있다거나 이 세 가지가 모두 당시 저의 조건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1993년 MBC 국제 탤런트 시험은 저를 위한 자, 그런데 제가 그 백수가 동남동에 사는 백수가 그 심사 기준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전날 이전에 여의도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가족들 중에 방송국에서 일하는 분도 한 분도 없었고요. 당연히 몰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해에 2번 떨어진 것 때문에 MBC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면, 체념하고 지뢰 포기했다면 제 인생은 사뭇 달라졌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직업만 달라진 게 아니라 부인 얼굴도 아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그 해 연기자가 되는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한 순간 끝까지 가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렇죠? 네. 첫 번째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두 번째 문 앞에 가서 섰습니다. 두드렸습니다. 또 열리지 않으니까 세 번째 문 앞에 가서 또 섰습니다. 마지막 문이었어요. 그런데 합격은 저를 맞이할 모든 준비를 한 채 세 번째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만약 이 문 앞에서 제가 그냥 돌아서서 갔다면 저에게는 연기자가 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앞선 두 개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은 실패였지만 세 번째 문 앞에서 그냥 돌아섰다면 그것은 뭐죠? 포기입니다. 실패는 타인의 결정이지만 포기는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른 기회가 생기지만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성공을 향한 과정, 즉 도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누구나 실패를 하고 실패한 끝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 실패했다면,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성공의 과정에 있다는 뜻입니다. 도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한자로 보면 끌어낼 도자예요. 그리고 싸울 전자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라는 얘기야?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틀에 박혀있는 삶을 강요당하는 일상 속의 나에게서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해 틀 속에 박혀있는 고정관념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과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도전입니다. 그해 끝까지 도전한 저는 결국 공채 22기 탤런트가 되었고 약 1년간의 단역 생활을 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994년에 뭐 젊으신 분들이나 어린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벼락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같이 찍은 여주인공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올해가 결혼 30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예, 아시다시피 뭐 이제 저렇게 돼서 벼락스타가 되고 그다음에 저의 삶은 많은 부분 공개가 돼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젊은 시절부터 그런 오랜 세월 축적된 읽기와 쓰기 그리고 운동하기라는 습관이 지금 현재 저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읽기와 쓰기 습관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뭐 기사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소설가로 데뷔한 지 15년이 지난 2024년 저에게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쓴 장편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아시아 중동학부의 한국학 교재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 대학에서 특강 요청을 해서 작년 6월에 특강을 하고 왔고 이 소식이 한쪽에 알려지면서 한해 넘치게도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운동하기의 결실은 어땠을까요? 1988년 달라스 바베큐 주방장의 조언대로 팔굽혀펴기로 첫 운동을 시작한 후 지금 3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당시와 비슷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수십 년간 제 몸이 늘 저랬을까요? 네. 아니에요. 네. 한 달씩 뭐 운동을 못한 적도 있고 또 저도 삶에 고난이 닥쳤거나 어려웠을 때 폭식을 한 적도 있고 뭐 술을 많이 마신 적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배가 나오거나 살이 찐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을 만들지 않은 분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저 모습이 저의 디폴트, 즉 기본 값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 돌아오는 원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이미 저 모습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때로 힘든 시간을 지내고 때로는 고난이 닥치고 몸이 망가졌더라도 언제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운동, 즉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고 챙기는 것입니다. 이제 운동은 저에게 있어서는 습관의 차원을 넘어서서 밥 먹기, 잠자기처럼 그냥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큰 병치레 없이 오늘까지 살 수 있었고 더불어서 젊은이 못지않게 지금도 들고 밀고 당기는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이라는 책을 써내려가는 작가들입니다. 이 책을 쓰는 여러분이 고독하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외롭고 지칠 때 좋은 습관을 만드시면 그 습관이 여러분의 평생 친구가 되줄 겁니다. 습관은 나의 의지가 지쳐서 이제 내려놓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의지 대신 나서서 싸워주는 나의 가장 든든한 아군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하루하루를 반복하시면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에 모험과 도전 그리고 확장과 변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선물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끝으로 저의 소설 그들의 하루에 나오는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낭독해드리며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짧게라도 질문 그리고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철도가 깔리지 않는 승강장에 홀로 서 있었다. 기적 소리인지 나팔 소리인지 분간하기 힘든 소리가 울렸고
앞량과 뒷량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기차처럼 생긴 탈 것 위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올라타고 있었다. 한 차량의 창가 쪽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나는 아버지가 계신 창 아래로 가서 손바닥으로 창문을 두들기며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발견한 아버지가 차 창문을 열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집이라뇨. 집에 갈 거면 저랑 같이 가셔야죠. 우리 집은 노량진에 있잖아요. 내 집은 이제 다른 세상에 있어. 아버지, 그럼 나도 가요. 그럼 나도 그 세상으로 데려가요. 아버지가 씩 웃으며 답했다. 때가 되면 다시 같이 만나서 또 산책하자. 볕 좋은 날이면 함께 걷자. 기차 같기도 하고 전철 같기도 한 그것이 연기를 뿜으며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어. 그러니까 함께 살아. 말이 쉽죠? 어떻게 함께 살아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 누구랑 함께 살아요? 애는커녕 친구도 한 명 없는데. 하지만 너에게는, 저에게는 뭐요? 저는 오늘이 괴로워요. 내일은 두려워요. 당장 뭘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요. 나한테 필요한 건 이미 들어본 잔소리나 추상적인 궤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나 처방이라고요. 그래도 너한테는 나에게는 없는 중요한 것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아버지? 오늘 하루, 내일, 내년, 그건 있을지 없을지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몰라. 아빠 봤지? 잠깐 다녀올게 하고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아들아, 슬픈 날, 힘든 날, 고통스럽거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날에는 여러 생각 말고 오늘 하루에만 딱 집중해. 딱 오늘 하루 동안만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사람을 대하고 스스로를 대해봐. 마지막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최후의 바람을 맞으며 심호흡을 해봐. 신에게 내일까지 보장해달라고 매달리지 마. 내일이 오면 그때 살면 돼. 오늘을 살아. 아버지, 그렇게 살면 제 삶이 달라질까요? 아들아, 네가 달라질 거야. 그리고 네가 달라지면 너의 세상이 모두 달라져. 행복이란 공기 같은 거야.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든 있는 거야. 누구도 가질 수는 없지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이란다. 청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쌓인 문건이 3권 남았네요. 네, 질문. 제가 못하겠어요. 네, 사회자인 제가 직접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고루 선택할게요. 자, 맨 왼쪽에 우리 안경 쓰신 어머님 일어서세요. 네, 좋습니다.
저도 하루의 의미를 좀 되게 조금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고자 애쓰는데 오늘 차인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 그걸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과연 차인표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로 사람에게 여겨졌으면 좋겠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네, 저는 그 동시대를 살아간 좋은 이유,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기억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우리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시선이 쏠려서 너무 좋네요. 자, 가운데 쪽에서 오신 분이 좀 뒤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머리가 기시고 마스크 착용하시는 여성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책을 제가 아이들과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사인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세요. 지금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걸 독자가 되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사인해드리고 사진도 찍고 싶은데 참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팬 있으세요? 네, 펜 좀 저희 준비를 해주시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은자? 수? 네, 저희 조금 골고루, 우리 꼬마 친구가 또 계속 손을 들어서 저희가 지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친구 일어나 주시고요.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우리 작가님께 질문해 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김수현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야, 주옥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작가님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꾸며지지 않은, 그렇죠? 네, 진짜 어른들로서는 약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직관적인 질문들을 해요. 아저씨의 오늘 하루는 우리 누구죠? 이름이 뭐죠, 어린이? 수환이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잘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 표정으로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보람있고 행복했어요. 수환이 축복해요. 좀 크면 읽으세요. 네, 저희 책이 한 권 남았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골고루 또 봐야 하니까. 네, 우리 모자 쓰신 선생님 질문해 주시죠. 와, 떨려요. 네, 저는 대구 북구 구암동에 살고 있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정말 기쁩니다. 언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종교가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뭐 길게 얘기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닐 것 같고 인터넷에 차인표 보시다 보면 예전에 어떻게 만났는지 교회에서 얘기한 게 하나 떠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책은 소진이 됐지만 그래도 꼭 질문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우리 네. 저는 저희 살고 있는 올해 40살 원희라고 합니다. 저는 작가님은 책을 보기 전에는 배우님이랑 쓰는 것이 느끼는데 작가님의 잘가는 언덕이랑 이거 수정을 듣기가 재밌게 제가 관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작가님 생각을 찾아보니까 너무 생각적이야. 첫 맛은 다른데 못 가보면은 통하기도 하고 마음을 오래 만들고 그러면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그런 식이어서 혹시 마치 이런 연구에 쓰실 건지 그리고 이런 리뷰 다음에는 또 표현을 이렇게 아이들이 읽기 좋게끔 또 쓰실 수 있으실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독자로서 질문해 주시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책 4권 제가 쓴 거 보여드렸잖아요. 첫 번째 쓴 책이 잘 가요 언덕이라는 책인데 그게 이제 그 옥스퍼드에 갔던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같은 책이에요. 근데 왜 제목이 바뀌었냐면 잘 가요 언덕이 2009년에 출간이 됐는데 잘 안 팔려서 2018년에 10년 후에 절판이 됐습니다. 절판되는 거는 이제 그게 순환이 그렇게 되거든요. 안 팔리니까 안 만들고 안 만드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또 못 찾고. 네, 그래서 이제 절판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2021년에 어떤 참고서를 만드는 1인 출판사 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 책 청소년들이 좀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구할 수가 없네요. 다시 복간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복간하시죠. 그랬더니 그러면 좀 청소년들에게 친화적인 제목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라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2021년에 출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재출간했을 때는 잘 됐을까요? 더 안 됐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초판을 2,000부를 찍었는데 2,000부 찍은 다음에 제세를 찍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000부도 안 팔린 거죠. 그랬던 책이 작년 2024년에 갑자기 해외 대학에서 먼저 교재가 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잘 가요 언덕을 쓸 때도 그렇고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으로 제목을 바꿨을 때도 저는 이 위안부의 아픈 역사를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려주고 같이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문체가 조금 아이들에게 맞춰진 문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